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예측해봐야 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 굉장히 좀 혼탁하고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을 해봤는데요. 최호한 시사평론가 모시고 지금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진단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제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네네. 지금 대한민국 대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표요? 예. 해외에서 해외에서 보는 기준에서?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을 대표로 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혼란의 근원입니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선 먼저 전제해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긴급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여야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게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리더십을 지금 바꿔버리고 뭐 탄핵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지금 리더십 자체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해외에서 보는 관점을 먼저 평론가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아마 해주신 게 제가 포브스 기사를 쭉 봤거든요. 네. 지난 6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투표가 이제 부결되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나왔던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 일련의 이슈들을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나왔는지를 입증했다라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초 체력,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비롯해 한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늘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것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밑에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표현? 이기적 계엄령 사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는 5,100만 명의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가장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투자자들이 아시아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코리아를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졸지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 어깨를 엉뚱하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은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했죠.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들어오면서 한국은 일본이 있었던 잃어버린 10년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포브스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뭐 대외 신인도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 전국이 실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상황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주식시장에 좀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상황이랑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까이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탄핵 정치적 변동성에서 이게 우상향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히려 우하향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제 한국 경제의 전체 규모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상황적인 차이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지금 피치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번 사태가 제도적 신뢰성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안정적 등급을 뒷받침하는 이 경제 그리고 대외 금융 신용 강점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피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리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코리아 경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가 계속 출렁일 때 보니까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해서 정책 변동성을 경험했었다. 우리도 기억한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 신용대에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도 이 탄핵 정국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반등은 반등했지 이 부분이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피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정치적 변동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시는 주요 기관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은 우리 정부는 2.2%를 해놓고 계속 OECD라든지 국제통화기구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11월, 12월 달에 계속 1%대 저성장 기조로 계속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향을 시킨 거죠. 예, 저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12월 달에 정리가 되어버린 이 탄핵, 아직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이 내년에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끝날 경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확실하게 정리가 딱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4년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증시가 좀 다소 부진했었죠. 그때 코스피 지수가 900.1이었는데 가결되면서 5.7% 하락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코스피 지수가 1970.61을 기록했었는데 이후에 정리가 돼서 2,00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17년에 있어서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반도체 업황이 회복기였고 그랬군요. 수출 호조가 지속적인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이죠.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조금 더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각자 개별적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문제는 펀더멘털이 안 좋다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큰 리스크가 또 같이 발생했다는 게 우리가 가장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주말 사이에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율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오늘 개장하면 조금 환율이 크게 튈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요? 지금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1440까지 갔었거든요. 그랬죠. 예. 지금 1450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거론되자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0원대로 끝쳤던 것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끝났는데 지금 탄핵소추, 대통령 직무정지, 국무총리 대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환율이 계속 널뛰면서 외환 보유액 타격도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외환 보유가 3천억 달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1,400원대가 뉴 노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400원까지 뉴노멀을 올려버리면 이게 뭐 당위성은 될 수 있죠. 그들이 얘기하는 정당화는 될 수 있지만 너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일단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뉴노멀이 1,400원까지 올라오게 만드는 건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현 시점에서는 오늘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장 열리는 거 보고 외환시장 열리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다 미지의 상황이에요. 미국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시나리오를 여러 개 열어놓고 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갖고 가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자진하야, 그리고 탄핵, 네. 그리고 임기의 그 질서 있는 퇴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자진하야나 탄핵이 같은 걸로 묶여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니까. 기준이 시간이에요.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와서 자진하야가 되든 퇴진이든 한 묶음으로 묶고 또 다른 거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비롯한 이 질서 있는 퇴진인데 이거는 장기간을 보는 거예요. 이 장기간 적어도 6개월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두 개를 양쪽으로 올려놓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개의 시나리오 중에 그러면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끝나는 게 유리한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잘하듯이 빨리빨리 끝나는 것이 최고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시장은 놀래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뒤에 가서 화들짝 놀라잖아요. 네. 그 화들짝 놀랄 정도로 시장은 유리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버렸는데 진정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진정시켜주지 않으면 호흡곤란 와서 쓰러집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빨리 진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탄핵이 되든 예, 그 지금 그림 보시겠지만 대통령이 현재 조기 퇴진을 하든 일단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지 뭐 임기를 가지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단축 개헌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나 금리나 달러 환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금융시장의 영향 판단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주식에 보시면 뭐 정치 불확실성인데 그 약세 압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끝났으니까 예, 기대할 수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전망도 있고 달러는 좀 높은 레벨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예. 좀 더 덜커덕거릴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가면 정말 불행해진다, 다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나리오에 그건 없네요. 어쨌든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건 없네요. 일단은. 지금 상황은 임기가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그쵸. 뭐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던져졌을 때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게 지금부터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헤쳐나가야 될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러워요. 예. 며느리도 몰라요. 네. 하느님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신념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기적과 같은 회복력, 탄력성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언제 뭐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노력해왔고 항상 저성장이었고 항상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늘 어려웠는데 늘 극복해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최대 위험으로 등장한 건 맞습니다. 뭐 이 사태가 있지 않더라도 1월 20일 날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가까운 동맹 한국 좋아하지 그래 관세 20% 뭐 이래버리는 상황이니까 그게 불안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나토에서도 탈퇴한다라고 하고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런 불확실성이 큰데 거기에 정치적 이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경과 탄핵 정부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우리는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훨씬 더 능력되는 국민들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도 현금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내 증시가 너무 장기간 조정이 있어서 그렇죠. 현금 확보할 돈도 없어요. 다 물렸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제가 이번 상황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국장에 그 올인하신 분들 그쵸. 많이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나라에 대한 뭐 자부심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게 있어서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국 이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불확실성을 이 정부, 당국, 야당, 뭐 이 각 정치 세력 빨리 끝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제발 빨리 좀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국장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약간 조롱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반등하겠지 이런 리스크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티셨던 분들에게 이제 그 조롱이 정당화가 되는 국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 걱정되는 거는요. 지금 이제 그 아래 공포보다 유의 공포.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다는 공포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공포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아프다. 이게 확실하게 약이 있어. 먹이면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이 일을 하면 수익이 이만큼 난다라고 알면은 좋겠는데 그렇죠. 최소한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확실성의 공포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구 확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고 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했다가 이제 1.7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찌 살란 말이냐. 이 이야기가 정부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성을 찾아서 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빠져나갈까 이것도 뭐 사실 예측이 안 되긴 한데 이미 많이 빠지긴 빠졌죠. 빠졌거든요. 예. 네. 사흘 만에 1조래요. 아 그래요. 예. 외국인 사흘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금융주 그 가운데 금융주가 7천억이라고 하니까 순매도했다라니까 이 상황이 사실 믿기지도 않고 현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주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이 그래도 그나마 버텨왔고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우리 특히 금융 관련돼서는 굉장히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시스템이 현실화되어 왔단 말이죠. 누가 옆에서 찔러도 우리는 그 옛날의 한국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 금융주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다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금융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원화 가치 하락된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 크게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회수한 걸로 풀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의 가치가 워낙 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떨어져 나간 것이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은 민주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보태줄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1분이요. 예. 이 로빈슨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거 많다. 인정한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 뒤는 민주화 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견실화된 것까지 인정하지만 그래 칭찬할 건 칭찬하자. 그런데 한국이 이 정도 성장한 것은 뒷배경은 창의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국에 창의성이 없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영화 기생충 안 나왔어요. 방탄소년단 없었고요. K-팝 뭐 그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그건 민주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현재의 정치적 불화성을 한국의 민주주의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좀 가는 표현이네요. 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창의성을 만들었고 지금의 어떤 문화 강국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최요한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